시골에서 홀로 쌍둥이를 키우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 혼자 꿋꿋이 살고 있다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었나 보다. 남편은 아이들 어릴 때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살 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나는 근처 공장에 다니고 있고 시어머니는 집 근처에 있는 밭일을 하며 먹고 산다. 공장에서 가끔 나를 희롱하는 남자 직원들이 있지만 그들은 내 몸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알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다. 나도 여자이다. 두 아이의 엄마로 지압이 잃은 과부이지만 나도 사람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품이 그리울 때가 있어 너무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밭일을 하시며 아이들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나가 돈을 벌 수 있었다. 시동생 둘이 있는데 둘째 삼촌은 노총각이고 셋째 삼촌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둘째 삼촌은 너무 착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삼촌을 시어머니는 구박한다. 결혼을 안 하고 궁상맞게 살고 있다고 말이다. 둘째 삼촌은 혼자 살면서 형의 자식들인 우리 쌍둥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늘 고마운 사람이다. 나를 만나면 힘들지 않냐고 꼭 물어봐 준다. 가끔은 둘째 삼촌의 질문에 눈물을 쏟으며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은 충동이 인다. 하지만 주변 눈도 있고 해서 애써 눈물을 삼키고 만다. 둘째 삼촌이 마흔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친구나 후배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둘째 삼촌은 여자를 다룰 줄 모르는 것 같다. 인물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물려받은 재산도 꽤 있는 남자가 왜 결혼을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내가 홀로 사는 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늙으나 젊으나 남자들은 술 한잔 하자고 했다. 술을 먹고 그 다음은 뻔한 얘기였다. 가끔은 잘생기고 자상한 남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하고 집에 와서 눈물을 삼켰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남자를 만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남자들의 유혹을 이겨냈다. 둘째 시동생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시어머니 밭일을 돕기도 하는 효자이다. 식사를 차려주면 시동생은 항상 맛있게 두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그리고 형수인 내가 음식 솜씨가 최고라며 칭찬을 해주었다. 여자들은 알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만든 음식 잘 먹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 이렇게 여자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를 지닌 둘째 시동생이 도대체 왜 노총각을 살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잔소리만 하는 시어머니, 그에 비하면 시동생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예뻐해준다. 주말이면 시어머니는 나에게 밭에 가서 함께 일하자고 하신다. 주말에는 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밭으로 나가 일을 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외가에 일이 있다고 집을 비운 주말, 하늘이 나에게 외로움을 참지 않고 살아도 되게끔 복을 내려주었다. 시어머니는 외가에 가면서 나에게 상추를 솎아놓고 고추밭에 물을 주라는 등등의 일을 시켜놓고 가셨다. 무더운 여름 땡볕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갔다.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해놓지 않으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한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시동생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구세주를 만난 듯 설레이고 있었다. 도련님 이번 주엔 바쁘다면서요? 나는 의아스러워 이렇게 물었는데 시동생은 형수님이 혼자 일하시는데 제가 와야죠. 하며 미소를 짓는 시동생의 얼굴이 참 잘나 보였다. 덩치도 크고 얼굴도 넓고 잘난듬직한 시동생이다. 땀에 절어 일하던 중 쉬기 위해 창고에 들어갔다. 선풍기를 켜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시동생이 너무 더워서 등목을 하겠다고 했다. 나는 바가지로 물을 퍼서 시동생의 넓은 등에 물을 뿌려주었다. 시동생의 등에 비누칠을 해주다 보니 잊고 있던 본능이 꿈틀거림을 느꼈다. 본능의 꿈틀거림은 이내 소변 마려움으로 바뀌었다. 소변을 참으며 나는 시동생의 등을 계속 어루만지고 있었다. 시동생의 등판은 너무도 넓었다. 시동생의 등에 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고 시동생은 들어갔다. 급했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쏴 하는 소리가 들리며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데 시동생이 다시 나왔다. 짧은 순간 나는 어찌해야 할지 별별 생각을 다 했다.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나는 시동생을 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낯이 뜨거워짐을 느꼈는데 아마도 내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갰을 것이다. 소변은 왜 그리 끝도 없이 나오는지 시동생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소변 줄기가 얼른 끊기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끝이 없었다. 한참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동생은 나에게 다가왔다. 소변 줄기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동생에게 창피해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귀가 나왔다. 무슨 백고동 소리 같았다. 긴장해서 참지 못했나 보다. 너무 창피해서 주저앉을 뻔했다. 시동생은 내 가까이 오다가 백고동 소리와 같은 내 방귀 소리에 흠칫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나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치심을 이길 수 없어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시동생에게 삼촌 저 좀 일으켜줘요. 하며 손을 뻗었다. 시동생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옷을 축혀 올리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 나를 시동생은 번쩍 안아들고 창고 소파로 데려갔다. 밭일을 하며 땀에 절고 금방 소변을 보고 뒤처리도 제대로 못한 나를 시동생은 소중히 다뤄주었다. 만족도 그런 만족이 없었다. 정신이 혼미한 중에 나는 탄성을 질렀나 보다. 시동생이 여러 번 내 입을 막았던 것을 보면 누가 지나가다 나의 탄성 소리를 들을까봐 시동생은 내 입을 막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나 보다. 너무도 오랜만이었으니까. 일을 치르고 시동생은 나를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었다. 나는 씻고 싶지 않았다. 시동생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도련님, 지우고 싶지 않아서 안 씻고 싶은데? 했더니 시동생은 오늘만 날인가요? 흔적은 또 남기면 되니까. 이 말이 너무 좋았다. 시동생이 나를 씻겨주고 다시 소파로 데려가 뉘어주니 나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자고 일어나니 너무도 개운했다. 무더운 한여름의 더위도 느끼지 못했다. 늘 무거웠던 어깨축지가 새털처럼 가벼웠다. 머리가 맑아졌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속으로는 좀 떨렸지만 나는 시동생을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대했다. 도련님 저녁에 뭐 해줄까요? 시동생의 대답은 형수님이요. 이 말에 나는 또 소변이 마려웠다. 그 후로 나는 시동생과 틈만 나면 일을 치렀다. 집, 창고, 밭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밤낮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주말에 시동생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 힘들 때면 나는 반찬을 싸가지고 시동생 집으로 향했다. 반찬을 가져간 것은 핑계였을 뿐 나는 시동생 집에 가서 하늘에 둥둥 떠 있었다. 우리는 점점 대범해져 갔다. 밭일을 하다가 주변을 살피고 옷을 내린 후 보리를 보는데 시동생은 내가 보리를 보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가 먼 발치서 밭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처럼 대범했다. 아니 시어머니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는 급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있을수록 심장이 방망이질 치며 더 신이 났다. 시동생과 나는 약속을 했다. 우리 늙어서 함께 살기로. 요즘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공장에서 동료들이 묻는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아픈 남편 병수발을 하며 살고 있지요. 저의 인생은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랫집 총각 때문이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20대 초반 남편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나가서 일을 하면 남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나가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임신 중에도 일을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무거운 벽돌을 들다가 유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무뚝뚝한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했죠. 아이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딸은 40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얼른 짝을 찾아 번듯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지만 딸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연애만 하며 살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세대 사람들은 20대가 되어 직장을 구하면 결혼을 얼른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아들은 이혼을 하고 딸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된 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들은 혼자 자식 둘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나갑니다. 손녀들이 좀 커서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손녀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손녀들이 어릴 때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며느리는 자기의 어린 딸들보다 남자가 더 좋았나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와 남편은 둘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4세대 주택 하나를 사서 그곳의 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한 세대를 주어서 아들과 손녀들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지요. 지금도 아들의 집에 가서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옵니다. 운동 삼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아들이 사는 세대를 빼고 나면 저희 건물에 3개의 세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저와 남편은 살고 있죠. 아들과 딸이 가끔 주는 용돈도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저도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늘 기운이 없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나 봅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저에게 담배와 술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저희 동네에는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그곳에 가보면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낯익은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수작을 부립니다. 70이 넘은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은 늙어도 여자만 보면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물인가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남자들이 저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 때문입니다. 늙은 할머니이지만 저도 여자예요. 남편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60대는 젊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몸도 건강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누워만 있는데 저도 남자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 또래의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 번은 개천에 갔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남자와 좀 친하게 지내다가 그 남자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길래 저는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남자는 신사답게 생겼고 목소리도 좋은 남자였는데 3분을 못 넘기더군요.
남편도 그랬었죠. 젊을 때도 저는 남편과 부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 젊을 때 남편이 하고 싶다고 덤비면 마누라로서 대주는 것뿐이었죠. 남편도 잠깐 동안 자기 볼 일만 보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알게 된 그 남자도 똑같았어요. 개천에서 만난 다른 남자의 집에도 가봤지만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지내던 중 저에게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건물에 저와 남편이 사는 세대, 아들과 손녀들이 사는 세대 말고 세대가 3개 더 있습니다. 그 중 한 세대에 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총각입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보다 몇 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자는 날씬하고 항상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듣기로 그 남자는 이혼남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 남자가 월세를 내지 않길래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남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이 너무 바빠 월세 내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다며 그 남자는 월세를 바로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남자는 저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는데 지금도 고생이네요. 제가 아픈 남편을 돌보며 살고 있는 것을 그 남자는 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남자는 제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무뚝뚝한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다 보니 저는 참 외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예뻐서 저는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도 그 남자가 예뻤나 봐요. 옆집 할머니, 뒷집 할머니도 그 남자에게 뭔가를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이었겠죠. 제가 슈퍼를 갈 때 뒷집 할머니가 손에 쇼핑백을 들고 그 남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할망구들이 참 주책이지요. 젊고 혼자 사는 남자를 보니 늙은 과부들이 극심을 품었나 봅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면 그 남자는 고맙다고 하면서 거절을 한 적도 있어요. 혼자 살면서 집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내 아들 같아서 그요.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게 없네. 뭐 필요한 거 없어. 그 남자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혼자 살면서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한참 젊은 나이에 애인도 만나고 그러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에 쓰고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그 남자가 저는 너무 예뻤어요. 제 아들과 나이도 비슷하니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집 앞 슈퍼에 가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일 끝나고 와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들 같은데 혼자 산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저의 말에 그 남자는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회사에서 밥 다 먹고 와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자 말고는 필요한 거 없다고요. 농담을 하는 그 남자에게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떡해. 젊은 처자들한테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했고 저와 그 남자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여자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젊은데 여자 생각이 안 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지. 데이트도 하지 않고 저랑 같이 밤을 보내기만 할 여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찾아보면 있겠지. 제 말을 듣고 그 남자는 큰 소리로 웃더니 그런 여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를 만나면 데이트를 하고 신경을 써주고 해야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편의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왜요? 할머니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아이고, 총각같이 잘생긴 남자가 나 같은 할망구랑 애인하고 싶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이따 남편이 잠들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다녀와서 남편이 잘 때까지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그 남자의 집으로 갔어요. 남자는 저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남자와 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점심때가 되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잠을 그렇게 깊게 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저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낮잠을 잘 때 저도 낮잠을 잤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새색시처럼 그 총각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퇴근해서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오늘도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걸 왜 묻냐고 성질을 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저에게 그냥 오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그 남자와 저는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힘이 넘치더군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가까이 되어야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그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자꾸 뭘 가져다 줘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그 할머니들이 자기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된 할망구들이 혼자 사는 젊은 남자가 탐이 난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 남자는 웃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할망구들 줄 서 인연들아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그 남자는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그 할머니들 마음을 떠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할머니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네 할망구들을 떠봤습니다. 다 늙어서 남자는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앞집 여자를 데리고 남자의 집에 갔습니다. 남자는 엄청 실이 좋아하며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셋이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 할망구는 너무 남사스럽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을 다 떠봤는데 하나같이 싫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은 동네 할망구 2명과 저까지 셋이서 그 남자의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고맙지요. 이 늙고 볼품없는 할망구를 그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품어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고 남편과 이혼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말 여자로서 굴욕적이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데다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위로의 말은커녕 욕을 한 바가지를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상당히 잠자리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2살 연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연하의 남자라서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체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인데도 남편은 벌써부터 그것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고 한 달에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며 어쩌다 한번 잠자리를 하고 나면 비실비실거리며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둥 갑자기 어지러워서 씻으러 갈 때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밤에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체격도 좋은데 왜 잠자리에만 들어가면 힘이 없는지, 잠자리 실력이라도 괜찮으면 그나마 나은데 테크닉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잠자리가 약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 비해 저는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자주 못하다 보니 혼자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 속의 야한 동영상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저는 고3 때 동네 오빠하고 첫 연애를 했고 연애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그 오빠와 잠자리를 했으며 그 이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오빠와 사귀었고 오빠가 군대 가는 바람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오빠가 첫 남자였지만 저에게 남자를 알게 해주었고 또 잠자리에 눈을 뜨게 해준 남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천적으로 잠자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못생긴 편이 아니라서인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키가 컸고 얼굴도 몸매도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우리 시골 읍에서는 알아주는 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엄청 큰 것은 아니고 170 정도 되었는데 날씬한데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어서 탄력 있는 제 가슴에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저는 문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시내 중심가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만나서 모두 다 잠자리를 해봤고 결혼 전에 실컷 즐겨보자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봐서 저는 남자들을 좀 안다고 생각했고 회사에 입사해서 잘생겼고 체격도 좋은 제 남편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에는 매일 저하고 사랑을 나누었고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급격히 시들어져 갔습니다.
저는 잠자리를 제대로 못하고 다른 것들로 성적 욕구를 풀고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러다 바람이라도 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이 남자하고는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고 싶다고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잖아요. 좌우지간 새로운 애인을 만나든지 무슨 수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갔던 막내 도련님이 제대를 했다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복학을 해야 된다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큰 여행용 가방에 자기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에서 졸업할 때까지 살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도련님, 아, 예전에 자취했던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여기는 별로 크지 않은 24평대라 셋이 같이 살기엔 좁기도 하고, 게다가 화장실도 하나뿐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치, 여보? 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은 자기가 들어와서 몇 달만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이 미웠지만 저는 별 수 없이 신랑과 막내 도련님, 저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부산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둘만 놔둬서 미안하다고 출장 다녀오면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도련님과 둘이 있어야 하는 게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조심히 다녀오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막내 도련님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 데서나 상의를 훌러덩 벗어버리고 또 어쩔 땐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노크도 없이 욕실 문을 벌컥벌컥 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저의 다 벗은 탄력 있는 알몸을 보여줘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도련님은 웃으면서 와, 형수 몸매 진짜 예쁘던데요? 맨날 형수가 자기 가슴 탄력 있다고 자랑하길래 나는 볼 수가 없으니 안 믿었었는데 오늘 보니 가슴이 정말로 탄력이 있어서 놀랬잖아요. 그렇게 이쁜 몸매는 진짜 처음 봐요. 형수가 결혼을 안 했다면 꼬셔버릴 텐데. 아쉽다. 하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야한 말도 너무 잘했습니다. 친구처럼 서스럼없이 지내는 사이긴 하지만 그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서 조금은 놀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련님의 야한 농담이 싫지만은 않았고 기분이 묘했으며 그 말에 약간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내가 섹시한 거 이제 알았어? 나도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좋은데? 도련님이 그렇게 날 꼬셨다면 바로 넘어갔을걸? 에휴, 도련님이랑 반대로 남편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연애 때 잠자리 할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해서 결혼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그것이 시들어져 버려서 잠자리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은근 스트레스네. 하며 저도 모르게 도련님한테 잠자리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에? 왜? 같은 남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형수 농담하는 거죠? 이상하다. 어째서 형은 형수같이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가만히 놔둘까? 나 같으면 매일매일 사랑해줄 텐데. 형수, 나 예전부터 형수를 여자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냥 그렇게 부실한 형이랑은 이혼하고 나한테 올래요? 난 매일매일 새로운 이벤트로 형수 만족시켜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저는 평소 남편에게 만족을 못해서인지 바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도련님이 너무 멋있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마치 제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있을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 동무를 했고 저에게 좋아한다고 귓속말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예뻐서 형한테서 뺏어버리고 싶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와서 그런지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도련님,
그러면 그때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형하고 결혼 안 하고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도련님하고 했을 텐데. 치, 이제 와서 남자답게 고백하면 뭐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번엔 만난다는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도련님은 그 여친은 잠자리를 너무 싫어하는 데다가 속궁합이 맞지 않아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한테 그 여자친구하고 당장 헤어지면 바로 제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깜짝 놀래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도련님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도련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설마 진짜로 헤어지러 가는 건가? 아, 난 유부녀이고 상대방은 도련님인데. 아, 정신 차리자.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으니 형수는 이제부터 내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며 저를 와락 껴안고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쾌감을 느꼈고 도련님과 저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달콤한 키스를 즐겼습니다. 형과는 달리 도련님은 키스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으며 도련님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도련님은 영수, 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사랑해. 이제부터 형수는 내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형수는 내가 책임질게. 하며 달콤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바람이라도 피워야 할 만큼 성적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남편의 동생이지만 모르는 사람보단 더 낫겠다 싶었고 저도 도련님에게 푹 빠져버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집에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고 그날따라 술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오늘 술에 취한 형수를 보니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며 한마디로 죽여준다고 했고 형수를 오늘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나는 도련님보다 6살이 많은데 나이 먹었다고 나중에 구박하지 말라고 하니 도련님은 형수는 나이에 비해서 10년은 어리게 보이는데 뭔 그런 걱정을 하냐면서 제 볼을 꼬집더군요. 우리 두 사람은 술에 취하니 뵈는 게 없어져 버렸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으며 바로 안방 침대로 가서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은 밤새도록 지속되어서 아침에야 저희들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잠자리를 도련님한테 다 받아버렸고 도련님은 아침이 되어도 저를 놔주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고 약속을 했고 후회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자리 테크닉을 완벽했고 제가 원하는 자세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회사에 가서도 일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으며 피곤했지만 일에 대한 능률은 더 올라갔고 회사 동료들은 저에게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냐고 말을 건넬 정도로 얼굴 표정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출장을 갔으니 토요일쯤 들어올 것이고 저는 남편이 출장 갔지만 생각나지 않았고 기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쁘고 섹시한 모습에 미쳐서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져봤지만 도련님만한 남자는 없었어요. 도련님은 제가 만난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도련님과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잠자리를 굶주린 것인지 아니면 잠자리에 미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유부녀인데 저의 이런 모습에 제 자신이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의 불같은 사랑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달려가니 도련님은 벌써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에 들어온 저에게 키스를 하며 저희들은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갖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련님은 저에게 형과 이혼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1년 후에 형하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도련님은 자기는 반드시 저하고 결혼하고 말 거라고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제 생각뿐이었다고 하면서 저를 안고 다시 한번 잠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밤새 뜨거운 욕망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의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도련님과 저는 매일 밤 잠자리를 나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속궁합뿐만 아니라 성격이며 그 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남편은 부산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도련님과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으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면서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그날도 남편이 잠자러 간 사이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 방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스릴 있고 짜릿하더군요. 도련님과 잠자리를 나눈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남편하고 했던 잠자리도 아예 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는 멀어져 갔으며 사랑도 식어갔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더 대담해져서 남편이 잠깐 운동을 간 사이에도 안방 침대에서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궁합과 잠자리가 맞지 않아도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그대로 살게 되었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도련님은 남편한테 자기도 짐을 옮겨 나가겠다고 말만 하고 남편 몰래 저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이제 완전한 저의 남자가 되어 도련님과 저의 사랑을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조금 지났을 무렵 도련님은 서서히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저하고 잠자리를 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잠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도련님이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도련님 핸드폰으로 벨소리가 울렸고 이상한 촉에 무심코 받아보니 목소리가 예쁜 어떤 아가씨가 오빠야, 집에 잘 들어갔나? 하며 말하는 겁니다. 완전 여자친구 같은 그런 말투였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느낌이 이상해서 도련님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걸 확인하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영상에는 어떤 아가씨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이 수십 개가 있었고 문자 내용에는 저를 나이 많은 형수라고 말을 하며 떼어버려야 하는데 나이 먹은 여자가 진드기같이 달라붙어서 사람 미치겠다며 늙어서 이제 끝내버려야겠다며 형수하고 잠자리를 더 하다가는 골러가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자와 영상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부터 저하고 같이 사는 동안까지 그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왔고 잠자리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했는데 그놈은 어린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니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형수와 바람이 났는데도 그 여자친구는 그놈이 좋다면서 빨리 헤어지라는 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씻고 나온 도련님에게 뺨을 때리며 핸드폰을 보여주며 당장 해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당황한 내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즐기기 위해서 저의 몸을 사랑했고 농락했으며 욕망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평소 도련님과 형수의 관계를 상상으로만 해봤고 실제로 겪어보니 너무 짜릿해서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너무 잠자리를 좋아하니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풋풋한 대학생인데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젊은 도련님하고 즐겼으니 이제 자기를 놔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미친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싱싱하고 젊은 아가씨가 좋지 30대인 제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제가 잠자리를 좋아해서 도련님을 유혹한 것이 사실이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부로 도련님과 저는 깨끗이 헤어지고 말았고 현재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 남자들은 제가 이혼한 줄 알고 슬금슬금 유혹하고 있긴 해요. 이젠 정말 저와 잠자리도 잘 맞고 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멋진 남자를 만나 잘 살아볼 예정입니다.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자인가 봅니다. 매일 밤을 혼자 보내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잠자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 잠자리를 잘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저하고 잠자리가 맞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여기에 사연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예요. 요즘 아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할 테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고 힘이 듭니다. 제 아내는 같은 30대로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연애할 때도 잠자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긴 해서 좋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붙어있게 되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해서 미치겠습니다. 결혼 1, 2년 차 신혼 때는 마냥 좋았죠. 퇴근하고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신혼 때는 다들 좋잖아요. 그게 신혼의 맛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차 되어 가니까 이게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내는 정말 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자꾸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절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얘기를 해봐도 사랑이 식은 거냐며 상처를 받아 우울해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회사에 가면 다들 저한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예요.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야 전업주부니까 솔직히 저보다는 힘들지 않잖아요. 아이도 없는데 체력이 저보다는 많이 남아 돌겠죠. 근데 저는 가끔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야근한 날도 어김없이 저를 잡아먹으러 달려듭니다. 오빵!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싹 풀어줄게요. 자기야, 나 오늘은 야근도 하고 너무 힘들다. 우리 오늘은 그냥 자자, 응? 뭐야? 자기 언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하루 피곤 날려준다고 좋아했으면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하지도 못할걸.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내는 또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위에서 아내는 너무 좋다는 표정을 하며 혼자 홍콩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매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 업무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야근을 하고 아내가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안 자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기다리다가 잠들면 저는 조용히 서재방 가서 일하다가 잠든 척 자다가 아침에 아내가 방으로 와서 깨우면 그때서야 깜빡 잠이 든 척 연기를 하며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어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먼저 우리 회식 안 하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서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취해서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든 대꾸할 정신도 없이 잠들어 버리자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제가 취해서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아내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데도 이게 잘 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바쁜데 괜히 술 마시고 야근하면서 내 몸 망치느니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자 싶더라고요. 하루는 아내랑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저번에 선물 받은 와인 있지? 응, 있지. 갑자기 술은 왜? 그냥 자기한테 할 얘기도 있고 선물 받은 와인 마시나 볼까 해서. 알겠어. 내가 꺼내올게. 잠깐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꺼내온 와인을 한 모금 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맛있네. 근데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응, 무슨 말? 오빠 할 말 있어서 술 마시자고 한 거구나? 응, 정말 자기가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야, 무섭게. 뭔데 그래? 자기야, 나 진짜 자기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지. 근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매일 우리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게 나 너무 힘들어. 자기 나 살 진짜 많이 빠진 거 알지? 요즘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몸에서 힘이 싹 빠지는 기분이야. 뭐야? 오빠는 나랑 하는 게 그냥 힘들었어? 오빠도 좋아했잖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좋지. 너무 좋은데 그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거지.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예전 체력도 아니고 거의 매일 하니까 뭔가 미적지근한 느낌이랄까? 차라리 좀 뜸하게 하면서 분위기 제대로 잡아서 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충격이야. 오빠는 나랑 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는 거네? 나만 좋아한 거잖아. 예전이랑 오빠 너무 달라졌어. 전에는 맨날 먼저 달려들고 그래 놓고 어쩜 이래? 아, 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어서 우리 조금만 횟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야. 응? 자기야, 삐지지 말고. 나 진짜 살 빠진 거 좀 봐. 나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일단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 오늘 먼저 잘게. 오빠가 뒷정리 좀 해주라. 아내는 완전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일단 살고 봐야죠. 진짜 기가 쪽쪽 빨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잠깐 삐지고 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한테 볼뽀뽀를 해주며 출근하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싸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응, 오빠 왔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네.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아내는 아침과는 다르게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왔지. 저녁 간단하게 먹고 빵 먹자.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 저는 좋아진 아내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짠! 오빠 건강 생각해서 내가 건강식으로 준비했지. 그리고 이거. 밥 먹고 꼭 챙겨 먹어. 이게 남자한테 엄청 좋은 영양제래. 이거 먹으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준다고 엄청 유명해. 아내는 식사도 건강식에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구매했더라고요. 아, 응,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그거 먹고 오늘 한번 해보자.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지. 아내는 제 체력 문제라 생각하고 영양제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기가 쏙 빨렸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있기는 한 건지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퇴근 후 더 어마어마한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는 저한테 약을 먹으라고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재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주인님! 메이드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례가 걸려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자기야, 이게 뭐야? 오빠가 매일 똑같이 해서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지. 주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 정말 힘들지만 메이드복을 입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 참 주인님, 너무 급하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내랑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간호사 옷을 입은 아내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건 또 뭐야? 환자분, 오늘은 제가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또 그렇게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스튜어디스, 또 그 다음에는 기모노, 그 다음에도 정말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은 복장을 준비해서 매일을 새롭게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지금처럼 관계를 자주 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지쳐서 여자들은 관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로 구슬려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 가질 때도 되긴 했지. 근데 나는 아직 이렇게 오빠랑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좋은데. 에이, 자기야. 나도 나이가 있고 우리 신혼 즐길 만큼 즐겼고 아이 태어나면 또 다른 가정의 행복이 생긴대.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고생 덜한데. 자기 출산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옆에서 같이 육아할게. 그렇게 저는 아내를 꼬셨고 아내는 아이를 갖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날짜 계산을 하며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 하나 평범하지 못하니 삶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생활고로 많이 시달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 밑에서 컸어요. 실은 그냥 동생이랑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거죠.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서 많이 힘들어 하시며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셨는데 엄마한테 버려져 슬플 만도 한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둘이 꼭 껴안고 눈물을 참고 제가 동생을 엄마처럼 챙기는 모습과 제가 아무 말 없이 조그마한 손으로 아빠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온다며 12살이었던 저에게 통장이랑 체크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시며 제가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셨고 고모에게 가끔 저희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이랑 체크카드는 저 혼자만 알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떠나시고 저는 속으로는 많이 두려웠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하나 구입해서 동생에게 밥을 차려줬고 청소며 빨래 등 집안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가끔씩 와서 장을 받아주거나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할 때 부모님이 필요하면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고모도 고모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고 바쁠 텐데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거였죠. 그리고 주임집 아주머니도 종종 들려서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달 아빠가 보내주시는 돈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고 최대한 아꼈어요. 내가 아끼고 돈을 모아놓으면 아빠가 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빠랑 연락은 고모가 있을 때 아주 짧게 잠깐 하거나 했어요. 동생도 감사하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주었어요. 옷도 몇 년에 한 번 사주고 운동화도 다 다를 때까지 신고 투정 부릴 만도 한데 오히려 운동화 빨리 망가질까봐 남자애들은 특히나
축구며 뛰어노는 걸 많이 하는데 동생은 그게 걱정이 되어 제대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어도 동생이랑 의지하면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와서 함께 살 날만 기다렸는데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먼 해외에서 혼자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빠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도 많이 줄여주셔서 저희는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는 거라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동생이 제가 알바하고 오면 집안일도 다 해놓고 밥도 준비해놓고 있고 그랬어요. 동생도 저도 너무 일찍부터 철이 들어버린 거죠. 동생이랑 저는 잘 때도 서로 꼭 껴안고 자거나 서로에 대해 애착 같은 게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 많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알바를 안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나마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줘서 버티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크면 클수록 제가 동생을 마냥 동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고 알바를 더 늘려서 동생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 생각을 했어요. 너무 둘이서 붙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제가 알바가 늦게 끝나니까 동생이 집 앞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요즘 이렇게 늦냐면서요. 누나,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알바를 하나 추가했더니 이쯤 끝나. 누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알바 하나 할 테니까 하나는 그만둬. 누나도 쉬어야지. 걱정 마. 그리고 누나는 알바하는 거 재미있어.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살면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나는 그거면 되니까. 얼른 들어가자. 내가 안마해줄게. 그렇게 동생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둘 다 성인이 되었어요. 동생은 지금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알바를 하다가 알바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아시는 분 회사에 소개를 해줘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태까지 알바한 돈 모은 거랑 아빠 사망보험금 일부랑 얼마 전 고모가 아빠가 고모한테도 보냈던 생활비 모아놨던 거라고 목돈을 주셨어요.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만들어 놓고 너네한테 줘야 될 것 같았다며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고모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나이 28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지방이라 집값이 싸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느 집보다도 비싸고 의미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계약을 했을 때도 동생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하고 동생이랑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으로 맘 편히 술을 먹어본 것 같아요. 모든 맘고생이 끝나고 술이 들어가니 동생이나 저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누나. 그런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와주는 동생. 서로가 너무 안쓰럽고 애틋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둘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희 둘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을 느꼈고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탐색한 후에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어줬어요. 모든 게 걱정이 되었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우리 둘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의 행복한 길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혹시나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놓아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랑은 정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하며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동생이 알바를 끝내고 오는 시간 맞춰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온전한 우리의 집에서 여유로움을 느낀다는 거고 서로를 보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을 맞추는 게 전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네요. 솔직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왔고 희망과 행복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동생과 제 관계를 알게 된다면 모두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혹시나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행복을 빌며 보내줄 수 있을까요? 동생과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